얘들아,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지? 선생님이 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수업을 녹음을 해놓게 됐어. 선생님이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수업에 집중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소설을 읽어. 특히 국어 시간에 읽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 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아니야. 뭐냐면 우리는 설명문 있듯이 이 소설 속의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사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읽어 나가야 돼. 그러면서 문해력, 즉 읽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소설을 읽고 나면 핵심 정리라는 것을 꼭 반드시 별 5개 치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핵심 정리에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항상 갈래가 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의 성격. 여기서 말하는 글의 성격은 그 글의 형식적인 특징과 내용적인 특징을 대표적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설에는 반드시 배경이 나오죠. 그리고 시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글을 읽고 나면 주제. 일제강점기 민중들의 비참한 삶의 현실이라고 해서 주제를 꼭 드러내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내용 정리 들어갈게요. 간편소설은 무슨 말인지 간편이래. 단편소설은 이야기하지 않고 액자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라고 하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 문체는 작가의 표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가마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소설은 구성이 있지. 이 구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갈등 또는 사건을 전개한다 라는 말을 해. 이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어떤 갈래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은 액자라는 구성을 이용한다는 거야. 구성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의 이야기에서 액자는 말 그대로 사진 액자, 중요한 사진을 넣어두는 도구 있잖아. 그 도구의 형식을 빌린 구성 방식인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 가운데가 사진이야. 그럼 이 사진이 있고 이게 액자 틀이 있는 거지. 이 틀은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외부 이야기, 소설로 치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진은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여서 내부 이야기 이런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요거 틀과 사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자에서 쓰는 말이고 이 틀과 사진을 이용한 사건의 방식이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의 구성 방식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사건 구성을 바깥 이야기 또는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라는 구성으로 이 내부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부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액자식 구성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설이 이야기가 2개 또는 3개까지도 있을 수 있어. 액자식 구성에서는. 그런 액자식 구성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고 회상한다라고 말해. 그럼 현실의 문제를 고발한다라고 말하면 문학에서의 현실은 소설,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를 하고 생각하면 돼요. 발생하는 뭐라고? 시기, 시대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고발하는 거야. 회상은 현재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거. 지난 일을 떠올림. 그러면 우리가 회상적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하죠.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하고 기차 안이에요. 요 일제강점기하고 기차 안은 외부 이야기의 시간과 공간이고 내부 이야기의 시간도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가 36년이나 되기 때문에 길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은
왜 내부 이야기의 공간은 다양해. 대구에 있는 마을, 또 서간도, 그리고 그가 일본에도 갔다 오거든. 일본. 이런 식으로 그가 갔다 왔던 장소, 대구, 서간도, 일본, 이런 것들이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시점은 외부 이야기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즉 나가 관찰자가 되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내부 이야기가 주인공인 그의 삶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민중들의 비참한 삶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참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참하다가 뭘까? 비참하다가 인간다운 생활.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은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의 이 보장되지 않는 거야.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이런 정도로 살아야 비참하다라고 볼 수 있어. 자, 특징은 외부 이야기 안에 내부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하는, 이거 문학 용어예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효과적으로 제시합니다. 자, 대화는 주로 누구하고 누가 하냐면 나와 그의 대화지. 그리고 이 나와 그의 대화는 외부 이야기에서의 서술 방식이었고, 주로 과거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제시하여서 인물의 삶을 형상화했다라고 말하는 과거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의 방식으로 이 소설을 구성했어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사투리를 통해서 인물의 처지를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1번, 2번, 3번이 이 소설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 고양이라는 소설을 읽게 될 거예요. 자, 이 글의 전체 구성, 자, 이 구성 봤지? 구성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스토리도 같이 읽을게요. 나는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보게 된 그의 기이한 모습에 거부감을 느꼈어. 근데 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서울로 막벌이를 가는 그의 신세를 알게 되고, 처음엔 어떻게 돼? 그의 나의 심리는 거부감에서 그에 대한 동정심이 이렇게 나의 심리가 변화해. 심리의 변화를 우리가 문학의 개념에서 감정의 추이다라는 말을 써. 자, 위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뭐가 들어가냐면 위기와 절정이 내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왜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쓰냐 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외부 이야기에서의 내가 관찰자인데, 나는 그를 오늘 처음 만났어. 기차에서. 그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없지. 관찰자가 주인공 그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아는 것이 없어서 내부 이야기에서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위기에서 보면 농토를 잃고 고향을 떠나 이렇게 정해진 곳 없이 떠도는 삶을 유랑생활이다라고 해. 한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게 첫 번째 내부 이야기고, 그가 폐허가 된 고향에서 옛 연인과 재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내부 이야기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삶이야. 우리 민족의 삶을 구체화 시켜준 거야. 또는 다른 말로 형상화 시켜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결말에서는 그가 술에 취하여 당대 현실을 함축한 민요를 함께 부르면서 노래가 이 소설이 끝납니다. 자, 액자식 구성은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말하지 않고, 특히
거부감을 가졌다 동정심을 갖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당대 현실을 함축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나는 그에게 뭘 느끼냐면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같은 민족으로서의 아픔, 상처, 그를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의 심리는 거부감에서 동정심에서 동질감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거부감, 동정심, 그 다음에 동질감을 느낍니다. 자, 조선의 얼굴이라고 하는 본문의 구절이 나왔어. 매우 고생하여 원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의 얼굴. 그의 나이는 실제로는 26살이었어. 그의 얼굴을 통해 일제치하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과 주권을 상실한 우리의 민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 뜻에서는 여기 속담 사자성어, 한자성어 이야기할게. 남자는 등에 지고, 여기서 생략된 말이 이거야.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인다. 이제 짐을 싸서 어디로 갈 때 한 뭐 50년 전, 100년 전에는 남자는 등에 이렇게 지게처럼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동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 다닐 때 그거를 남, 부, 여, 대라는 말을 써. 이 남이 남자고 이 여가 여자예요. 그 다음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 이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기고 돕는 것을 말하는 거여서 동병상련. 그러면 한자성어를 왜 공부하냐 하면 문학은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한자성어를 써서 그 인물의 심리를 나타낸다거나 소설 속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한자성어를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숙제로 해온 태평천하 이제 답 불러줄게요. 답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고요. 이제 이야기합시다. 자, 태평천하는 무슨 뜻이냐면 제목의 뜻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란 뜻이요. 근데 이 제목도 운수 좋은 날의 제목처럼 반어적인 의미가 있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왜 반어적이에요? 라고 궁금하죠. 그 이유는 이 태평천하 소설의 배경이 일제강점기거든요.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도 한 고향이라는 소설에서 보면 우리 민족의 삶이 비참하고 주권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태평천하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런데 이런 시기, 나라를 잃은 시기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만 돈 잘 쓰고 잘 벌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일본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일본의 보호로 자기 재산 지켜주고 일본이 보호해줘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태평천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반어적인 제목을 제시한 거야. 즉 반어적인 제목을 제시해서 작가는 일제강점기를 태평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친일 세력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소설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한 가족이 나와. 윤씨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이 태평천하 이 부분에서는 윤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지주야. 지주는 뭐냐면 땅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고리대금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거. 빌려주고
이자를 아주 많이 받는 거야. 높게 받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걸 뺏어가는, 요즘으로 말하는 사채업자 같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인물이야. 인색해, 이기적이야, 비도덕적이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서 말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일제강점기가 살기 편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살기 편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곡된 현실 역사 인식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이번 주에 우리 자기주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 있잖아요. 자, 소설의 문장은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고 또 인물의 표정을 제시하고 또 인물의 말이 있고, 말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배경을 제시해주고 또 인물의 내면 또는 생각을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한 문장마다 이건 인물의 행동이구나, 이건 인물의 표정이구나, 이건 인물의 말이고, 이건 소설 속의 배경이라고 말하는 건 시간 또는 공간을 제시해 줬구나 라고 하면서 인물의 내면도 찾아가야 돼. 그러면 이 5가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나오는데, 이 행동, 표정, 말, 배경, 인물의 내면을 찾고 그걸 통해서 이걸 읽고 인물의 성격을 아는 것이고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과 그것에 대한 결과, 주인공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 걸 분석적으로 읽는 거라고 말하고, 어떤 소설이 나와도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태평천하가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안 읽을 수 없거든. 그걸 읽어 나가야 성적도 오르는 거고, 성적이 올라야 공부할 맛도 나지. 그리고 자기주도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쭉 같이 해보니까 행동, 표정 이렇게 찾는 거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잘 찾더라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인물, 행동, 표정 같은 걸 보면 그 문장에서 찾으면서 태평천하의 소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어느 날 저녁 외출했던 윤직원 영감이 인력거를 타고 집으로 옵니다. 자, 인력거가 바로 뭐예요? 인력거가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는 단어지.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구나. 우리 이거는 운수 좋은 날 할 때도 이야기했었지. 나이 올해 72살입니다. 그러나 십비 여기진 마시오. 그럼 이거는 뭐 행동도 아니고 올해 72살입니다는 무언가 소개하는 문장이네. 나이를 소개했어. 심장 비대증으로 천식기가 좀 있어 망정이지 정정한 품이 30살 먹은 장정 여대 친답니다. 자, 여기 있지. 여대 친답니다. 뜻이 나왔네. 능가한데. 그러면 나이 올해 72살인 사람이 30살 먹은 사람만큼 힘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얼 가지고 겨루든지 말이죠. 이러면 어떤 겨루기를 해도 이 72살의 나이 먹은 사람이 잘 이겨낸다는 거야. 나이 먹은 인물이 이겨내. 그래서 힘이 세다. 뭐 체력이 좋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의 소개인데 그 아직 누군지 몰라. 근데 여기서 이제 윤직원 영감이라고 나왔으니까 윤직원의 체력이겠지. 그 다음에 그 차림새가 또한 혼란스럽대. 차림새는 그의 옷차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윤직원. 자, 그래서 옷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 것이요. 머리에는 탄건에 받쳐 주경 달린 통영갓이 날아갈 듯 올라 앉았습니다. 자, 그럼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옷을 지금 묘사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르는 말들 많잖아. 못이 진솔이니 탕건이니 주경톨린 통영가시니 이렇게 말하는데 1930년대에 한복 입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자 한복. 그런데 차림새가 혼란스럽습니다. 얘가 힌트야. 그러니까 화려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혼란하다라는 건. 뭐라고?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발에는 크막하니 솜을 한 근씩은 두엄씀직한 흰 버선에 운두 새까만 마른 신을 조그맣게 싣고 바른 손은 오른손이야. 오른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이요. 여기 장 나왔지? 무슨 장 나오면 이거 지팡이란 뜻이야. 한자로. 1930년대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한자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쓰는 것처럼 빨리빨리 잘 알아들었어. 왼손에는 30살 배기 묵직한 합죽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직원이 신은 버선, 윤직원이 신은 신발, 윤직원이 든 지팡이, 윤직원이 든 합죽선, 이게 바로 윤직원의 액세서리네. 흔히 말하는 뭐 가방 같은 거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자, 옛날 세상이었다면 해서 이거 지금 가정한 거야. 옛날이었다면, 일도는 한 지역의 방백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뜻 나왔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정도의 급이었을 거야. 분명합니다. 언제? 현재가 아니라 옛날이었다면 윤직원의 이런 겉모양을 본다면 도지사급인데 그런 것을 간혹 간간히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 그럼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보통 은유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그거 생각하면 돼.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이 재단사한테 속아서 근데 얘들아 니들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는 알겠지? 다 팬티만 입고 국민들 사이를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은 다 놀랬지만 임금님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그 사실을 큰 목소리로 말했잖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입이 비뚤어진 친구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입이 비뚤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부터 말하는 입이 비뚤어진 친구가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윤직원 영감을 평가하는 말이야. 윤직원 띄었어야 된다. 미안. 윤 띄고 직원이에요. 성과 이름은 붙이지만 성에다가 호칭을 붙일 땐 띄어. 광대로, 자 뭐라고?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여기서 동경이야. 대파는 오사카의 사탕 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은 슬퍼할 만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이 슬퍼할 만해요도 실제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반어적인 거지. 웃겨 이렇게. 즉 반어적 표현을 써서 윤직원을 무시하고 지금 조롱하는 거야. 겉으로는 도지사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야 걔 있잖아 광대 같아. 걔 있잖아 캐러멜 대장감이야. 되게 웃겨. 이렇게 지금 비웃는 거라고. 그래서 가문단은 윤직원에 대해서 엄청 길게 지금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 자, 인력거 세기 몇 푼이단가? 자, 이 말 이상하지? 이런 거 사투리야. 일부러 사투리를 쓴 거야. 왜? 가에서 윤직원의 차림새를 보면 외모는 진짜 인텔리처럼 입은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그 멋있는 외모, 등치도 좋은 사람이 사투리를 탁 쓰잖아. 그럼 완전히 깨는 거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자 당자라고 말하면 이건 서술자 또는 누구냐면 작가예요.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서술자가 개입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서술자가 1인칭 관찰자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개입이라고 말하는 건 서술자가 1인칭이면 소설 속에서 서술자의 생각을 말할 수 있지. 전달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거야, 이건. 그런데 3인칭 서술자가 소설 속의 사건에 서술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좀 독특한 거야. 그것은 소설에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자가 개입한다라는 문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저 처분의 줍사요 이렇게 말했어. 자, 이거는 누가 이제부터 얘기할게.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윤의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예요? 인력거꾼의 말입니다. 그러면 처분의 줍사요. 그럼 처분은 무엇을 판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력거꾼은 윤직원이 인력거싹을 넉넉하게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인력거싹을 넉넉히 많이 주길 바래서 한 말이야.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처럼 생각하면 돼. 인력거꾼은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신해 공손하게 하는 거지.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항투로 쓰는 말이지만 자,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그저 처분해 주십시오의 뜻을 혹시나 독자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후히 생각해 달란 뜻이지요 라고 해설을 또 써줬어. 응? 그러잉? 그럼 그냥 가소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이거 누가 말한 거냐면 윤이 말한 거거든. 그럼 윤은 있지. 사실 이 그저 처분해 줍사요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후하게 쳐주세요 란 뜻을 알면서 인력거 싹이 아까워서 싹이 요금이야. 아까워서 고지 곧대로 지금 대답한 거야. 그래 그럼 고마워 이렇게 뻔뻔하게. 그래서 윤의 여기서의 성격은 뻔뻔함이야. 뻔뻔한 성격. 또 이기적 성격이지. 물건 사용해놓고 안 쓰니까.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을 빳빳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랑끈을 도로 비끄러맵니다. 자, 풀었던이라고 말하는 건 이 염랑끈이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지갑을 꺼냈다가 그럼 지갑을 꺼냈다라는 건 돈을 하는 거잖아. 도로 비끄러내는 건 지갑에서 돈을 안 꺼내려는 거지. 어렵지 얘들아. 이거는 고3 언니 오빠들도 다 어려워해. 태평천하는. 근데 이걸 읽는 너네들이 풀어온 너네들이 자랑스럽다. 인력거꾼은 어찐 영문인지를 몰라 두릿두릿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자, 혹시 외상인가? 이 말에서 뭐야? 그냥 이 당시에는 인력거 싹을 나중에 주기도 한 거야. 나중에 주거나 받기도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그런 건 아니고 신용이 있는 사람, 부자. 딱 봐도 부자인 사람한테는 나중에 받으러 온다는 거지. 뒤통수를 긁적긁적 하면서 자, 뒤통수를 긁적긁적 했어요. 이거는 인력거꾼의 행동이지. 바로 뭐야? 내일 받을게요 라는 의사표시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는 거지. 내일 무엇하러 올란가? 이것도 지금 윤이 하는 말이야. 즉 윤은 계속 뭐 하는 거야? 이기적이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중략이라는 부분이 있어. 중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중략 앞부분과 중략 뒷부분에 이야기 연결을 신경 써야 돼.
달라지는 부분이라 코까지 것 엎어지면 코달련의 뒤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엎어지면 코달련 이렇게 말하는 건 코 닿을 곳 가까운 거리를 태워다 주고 50전이나 달라고 허님께 말이요. 그러니까 50전은 인력거군이 요청한 돈이겠네. 과하게 여쭙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싸게 부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거야. 받을 만큼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점잖은 어른께서 여기서 점잖은 어른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여유 있는 분이 이런 거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막걸리 값이나 나우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걸리 값이나 나우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웃돈 좀 더 주세요. 프리미엄 더 주세요. 이런 거야. 윤직원 영감은 못 들은 채 하고 모로 비스듬히 돌아서서 아까 풀렀다가 도로 비끄러맨 염량끈을 다시 풀더니 이윽고 10전박이 2판을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손톱을 싹싹 갓을 긁어봅니다. 그러면 20전 꺼낸 거잖아. 노상 사람이란 실수를 손톱으로 싹싹 긁어본다라는 건 돈을 지금 꼼꼼히 세어보는 거야. 실수를 하지 말란 법이 없는 법이라 좀 일은 되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손질을 해보면 가령 10전짜리인 줄 알고 50전짜리를 잘못 꺼냈더라도 톱날이 있고 없는 것으로 아주 적실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싹싹 긁은 이유가 뭐냐면 10전짜리하고 50전짜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지. 50전짜리를 혹시나 줬을까봐 50전짜리를 꺼냈을까봐 걱정스러운 거. 꺼내서 인력거꾼한테 줄까봐. 줄까봐 돈을 이렇게 싹싹 긁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옛네 꼭 15전만 줄 것이지만 자네가 하도 그리 싸니까 20전을 주는 것이니 5전 을랑 자네 말대로 막걸리를 받아 먹든지 탁배기를 사 먹든지 이렇게 말하면서 뭐야? 지금 인력거꾼이 50전을 말했는데 20전 주면서 아주 넉넉하게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지. 20전을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윤직원이. 그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랬더니 즉다니 돈 20전이 즉단 말인가? 이 사람아 시골 가면 땅이 10평이네. 땅이 10평이요. 그러면 20전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시골 땅값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이것보다는 더 못 줘.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인력거꾼과 윤직원 영감의 외적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윤직원 영감과 외적 갈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윤직원 영감이 어른스럽지 못하는 거. 우선 이것을 지금 제시하는 거야. 또 하나는 윤직원 영감이 굉장히 인색하고 구두쇠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자, 그 당시에 인력거꾼은 하층민이잖아. 하층민과 그러니까 하층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층민을 배려하지 않고 싸우고 있으니까. 인력거 싹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른스럽지 못함을 지금 제시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 서술상의 특징이 인물의 행동이나 인물의 외모나 인물의 표정 또는 말로 그 어떤 효과를 주느냐를 묻는 거죠. 요거 이제 좀 어려운 건데 희화화라고 하는 건 우리 언제 배웠냐면
양반전 할 때 배웠어요. 중2 때. 자, 희화화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제시해주는 문장을 이야기해. 그러면 가 부분에서 뭐 부채도 들었다, 모두 들었다 한 부분이 희화화가 되는 부분이지. 자, 썼지? 희화화 된 부분 가서 이제 볼게. 자, 희화화가 어디냐면 요 부분이 거의 다 희화화야. 윤직원을 뭐 했어요? 희화화 시킨 거라고. 자, 여기 다시 보여줄게. 이 부분이 윤직원을 희화화 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언을 사용해서, 이 방언이 사투리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냥 사실감과 생동감을 줘. 방언을 사용한 효과는 늘 사실감하고 생동감이야. 자,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걸 말하잖아. 그러니까 얘 아니지. 희화화 시키고 풍자하는 건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거 아니거든. 자,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어디 부분이 그랬냐면, 당자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이 말했어. 이 부분이 독자에게 말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서술자가 작중에 개입하여 인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는 아까 계속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앞부분으로 가서 여기 요 부분이 서술자가 말하듯이 라는 표현이라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독자에게 말하는 듯한. 요 부분 독자에게 말하는 듯한,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하고. 자, 이제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윤직원 영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조심성이 많은 인물 같지 않지? 자, 돈을 줄 때 행동으로 모아서 이런 건 뭐야? 아주 철저한 거야.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해. 저는 빈틈없이 철저해. 이렇게 말하는 거고, A에서 대상을 대하는 서술자의 태도를 쓰세요라고 말했으면, 자, A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그 내용 있잖아. 1도의 방백 같다 라고 말하는 거여서 통탄할 노릇입니다 라고 말하는 반어적 표현 썼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는 방백 가로 열고 뭐라고? 도지사 라고 추켜 세워. 방백이라는 말을 써서 추켜 세우지만 높였다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높여. 그런데 속으로는 진짜 마음은 윤직원을 광대 같다. 캐러멜 대장 같다라고 말하면서 무시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 있고, 기억. 그 다음에 윤직원의 의도와 달리 윤직원 영감의 해석이 달라서 갈등하고 있지.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해. 그리고 인력거꾼의 요구를 무시했어. 일방적으로 행동했어.
세상 물정 모르는 인력객군을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4번에 5번. 응? 자기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지. 인력객군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아까워한다 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건 아니야. 5번. 돈에 대한 계산을 그 돈이 결코 20전이 적은 돈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지. 20전이 적은 돈이 아니야. 즉 인력거 싹으로 충분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뒷장 들어갈게요.